그럼 우리 현대 22쪽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OX부터 1번에 5, 2번에 5, 3번에 5. 그리고 27번에 3번, 28번에 2번, 29번에 4번, 30번에 5번, 31번에 4번, 그리고 32번에 4번, 33번에 2번 까지 다 들으셨나요? 그러면 돌아와서 21페이지 21페이지 오늘 다시 이제 작품 2개 실려 있는데 오늘 두 작품 다 작가가 누구죠? 윤동주지. 윤동주 못 들어봤다. 는 진짜 없을 거야. 정확히 몰라도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시인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도 까먹더라고.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수십 년이 쌓이면 헷갈리고 또 까먹어요. 그래서 잘하진 않는데 여기 우리 윤동주만큼은 얘기를 좀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 현재까지 수능 최다 출제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단골이거든.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우리 윤동주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죠, 일제강점기. 이제 1900년대 초부터 한 40년대까지 사셨는데 우리 윤동주의 작품 경향을 알려면은 윤동주의 그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공부를 했던 지식인 고등교육을 이제 수료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 조선 땅에서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기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들을 전전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본인의 과정이 있어서 저 일본 유학이 거의 필수였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자, 그러면서도 이제 윤동주 당연히 이 독립과 광복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염원을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이제 조선보다도 더더욱이 구속적이었겠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본 땅에서 지식인으로서 어떤 이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소극적으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고뇌를 하고 부끄러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우리 민족들은 저기서 피땀 흘려가면서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자, 그리고 본인의 이런 삶에 대해서 고뇌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윤동주 시인도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다, 식민지 시대라는 거에 대한 당연한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 그게 전부 다 현실이죠. 우리나라와 본인. 그리고 이제 그런 현실 인식이 잘 드러남과 동시에 광복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든지 이런 극복 의지까지 작품에 잘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제 윤동주 씨의 특징, 주제를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자기의 이런 삶에 대해서 본인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뀌어야 돼, 자아 성찰과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윤동주 시인의 작품 그저 되게 많습니다. 많고 이제 뭐 동시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주제들도 다양한데 현재까지 기출에 나온 모든 윤동주의 시는 100%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윤동주의 시를 본다. 일단 저거 한 줄 떠올리면 돼. 저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으면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29번부터. 자, 29번에 이제 가지문, 자화상에 대한 얘기. 자, 자화상은 1941년 문우에 우물 속의 자상화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우물 속의 자상화라고 해서 우물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자화상, 자상화는 그대로죠. 그래서 저 문장 속에 키워드 2개를 뽑으면 우물과 그림. 자, 그리고 이제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자,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이제 우물, 물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면은 자기를 비춰볼 수 있겠죠.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물 자체가 웅덩이인데 하늘을 향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모습을 담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태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라고 하는데, 너희들 뭐 모태라는 말, 모태솔로 이런 거 들어봤잖아. 모태솔로.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좀 쉽게 바꾸면은 본질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화상이 무슨 그림이니? 자기 얼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결국에는 저 그림도 뭐야? 자기를 담아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기 마무리해보면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제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우물 속에 내가 비춰 보일 건데 이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화제의 생각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 면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다층.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뭐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찰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성찰. 자, 그러면 우리 1년부터 한번 봅시다. 1년부터. 자, 이제 보면은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우리 이 우물이 화자를 담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래요. 자성찰의 연결고리. 우리 연결고리 문화에서 뭐라고 해? 연결고리. 미음으로 시작한 거. 매개체. 자아성찰의 매개체. 자, 그리고 그 행의 마지막 들여다봅니다. 에다가 박스를 쳐줄 거고,
자, 마지막에 어미가 뭐뭐입니다. 존댓말 나왔습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경어체. 되게 잘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어를 볼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우리 달이 밝고에다가 시간 써줄게. 지금 달 떠 있는 시간이잖아. 달이 밝고. 이연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가을 밑에도 시간, 가을밤이네요. 그리고 있습니다에다가 박스 한번 더 쳐주면 당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서 알겠지만 밑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나오면 이제 좀 알아서 박스를 쳐줄 수 있겠죠? 찾는 거 어렵지 않죠?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마다 쳐라 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연에는요, 이 우물이 아까 뭐라고 했어? 하늘을 향해 뚫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물 웅덩이에 비치는 하늘의 모습들을 쭉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야. 우물 속에 보이는 그 하늘을. 자, 그러면서 이제 좀 특징을 잡아볼 만한 게 여기 파란 바람이 불고. 자, 우리 여기 파란 의도적으로 맞추었겠어요. 파란이 아니라 파란. 진짜 허용. 그리고 이제 색 파란이잖아. 색 나오면은 시각적 이미지. 자, 그리고 바람이 분대요. 바람이 부는 거 무슨 감각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보여. 뭐가 바람 부는 게? 나가봐야 알죠? 나가봐야. 그래서 바람이 분다. 촉각적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구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데 그게 파랗게 느껴진다 라고 해가지고 촉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는 거야. 내 피부에 닿는 저 바람이 파랗게 느껴지는 거죠. 자, 공감각적 심상,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이 옮겨가야 돼요. 단순히 2개 이상 나타난다 해가지고 무조건 공감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딱 하나 예시만 보면은 우리 저번 주에 남신주 할 때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 해가지고 여기에 냄새 후가, 그리고 이거 춥고 눅눅하다, 촉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는 공감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 냄새가 춥게 느껴지는 거야? 추운 게 냄새로 느껴지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이 방이라는 공간이 냄새가 나고 춥고 눅눅하다라고 하면서 저기는 그냥 복합적인 심상이 쓰였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옮겨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 이제 공감각.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 뭐 촉각의 시각화 이런 말도 잘 쓰이는데 종종 이제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먼저인가? 여기 같은 경우는 너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 바람이 일단 파란색이고 그게 나한테 부는 걸 수도 있잖아요. 파란 바람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나한테 부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놔. 뭐가 먼저냐? 바람이 파란색 가능해요? 가능해? 바람이 우리가 부는 거는 가능하죠. 현실에서 가능한 게 우선이에요. 현실에서 가능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촉각의 시각화.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우리 이연을 한번 다 묶어볼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우리 이 안의 특징들을 이제 좀 보면은 우물 속에 달이, 구름이, 하늘이, 바람이, 가을이 그 안에 비치는 지금의 자연의 모습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거. 그리고 뭐 공감각적 이미지도 쓰였고, 달이 밝다 같은 시각적 이미지도 쓰였고, 되게 감각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감각적. 자, 그렇게 이제 그려내는 게 뭐냐? 자연인데, 이 자연도 결국에는 우물의 모태예요. 우물, 뭐 물이 차 있고 나를 비춰볼 수 있다 라고는 하지만, 쟤도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원래 뭐야?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의 모태, 자연을 쭉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자연의 모습 느낌이 좀 어때 지금? 되게 막 소나기, 눈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달이 쨍하게 밝고 있고, 구름 흘러가고 있고, 바람이 파랗게 불고 있고, 특히 이제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 자연을 좀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우리 이제 사나이, 이 우물 속에 사나이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나이 어떤 존재일까? 자신이야. 그거를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보기 보면 나오죠. 29번에. 29번의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에 자상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에 인식하면서 이 우물 속에 비쳐 보이는 이 사나이 화자 자신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고 안 하고 3인칭 또는 객관화된 화자라고도 합니다. 사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간대. 자, 우리 스스로 내가 미워 정서 밑줄 그어주고, 지금 저 부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제 막 내가 또 막 아이돌들하고 막 사진을 찍어. 대충 한 멋지고 잘생긴 이쁜 한 6, 7명하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이제 찍고 나서 집 가서 그 사진을 유심히 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야씨 개멋있네, 진짜 잘생겼네, 와 되게 아름다우시네. 근데 이 새끼는 뭐야? 왜 오징어 한 마리가 짜리몽땅한 새끼 하나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어떨 것 같니? 스스로가 현타가 온다고, 현타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짜증이 나지.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야 옆에 막 되게 아름다운 애들이 있는데, 지금 봐봐라, 우물 속에 보이는 이런 애들 되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속에 나도 같이 껴있던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때? 되게 현타가 오는 거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미워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거의 비슷한 말로 부끄러운 거야. 내가 얘네랑 같이 있을 애가 아닌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본인이 미워진다? 이 아름다움과 나는 되게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렇게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간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 이제 뭐야,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또 이제 불쌍해, 연민을 느끼는 거야. 그치? 내가 막 이거 보다가 나 왜 이렇게 생겼냐면서 이제 덮어버렸어. 막 짜증나, 막 침대에 누워서 엉엉 울어.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나?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거 아니잖아. 나도 내가 더 불쌍해 그러면. 그래가지고 가엾어져서 뭐야? 도로 가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요. 뭔가 아직 바뀐 게 없어. 그대로야. 자, 그래서 오양 시작하면서 또 어때?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가. 그대로거든. 자, 그렇게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한 그 사내가 그리워집니다. 자꾸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연이에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오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유견 다 묶어줄게요. 자, 우물 속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2연에서 본 내용이죠. 그 2연의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뭐 달, 구름, 가을까지 똑같은데 여기에는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까지. 자,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제 뭐야? 내용이 확장이 됐죠. 사나이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요것도 이제 점칭이 돼요. 자, 그럼 이 추억처럼이 의미하는 게 뭘까? 추억의 사나이, 과거의 나예요. 과거라는 거는 이제 뭐야? 뭐 윤동주를 조금 엮어서 본다면은 요런 것들을 느끼기 이전에 어떤 순수했던 나, 원래 나예요. 원래 나. 그래서 이 추억처럼 사나이는 모태적인 또 자아가 됩니다. 마지막에 우물 속에서 옛날 본질적인 순수했던 나를 또 찾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연애는 그 아름다운 자연들과 함께 나도 같이 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끝나잖아. 그래서 뭐야? 아까 같으면은 와, 나 진짜 나 되게 부끄럽게 생겼네, 밉네, 이런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 아름다움들과 함께 나도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면 끝나요. 금방 하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29번만 한번 볼게요. 음, 29번 문제가 사실 되게 깔끔한 문제는 아니야. 좀 보는 거에 따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그래도 정답이 4번이니까 4번을 좀 보면은요, 유견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났다.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한대. 여기서 말하는 존재 탐구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완전 끝낸 거야. 완전 이제 뭐야, 나에 대해서 모든 거를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는 물론 이제 뭐예요? 아름다운 자연들과 나도 함께 낄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보였던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나에 대한 미움, 부끄러움, 이런 게 지금 그냥 해소가 됐다 까지가 딱 이제 적절한 선의 해석이 되는 거죠. 저렇게까지가 이제 조금 오바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대로 30번 볼게요. 30번. 자, 우리 30번 보면은 시를 감상할 때 대조를 통해 형성되는 의미막에 주목하면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30번 보기에서 먼저 얘기해 주는 건 표현상 특징, 대조. 그리고
대조를 이루는 애들끼리는 당연히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면 시를 쉽게 읽을 수 있대. 예를 들어 색채의 대비나 움직임과 멈춤, 즐거움과 슬픔 등은 시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어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어에서는 나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람이 불어에서는 멈춰 있는 것이 성장이나 성찰의 부재를 나타내고 이것이 화자의 괴로움과 연결이 된대. 자, 우리 나지문에 뭐가 나오는데? 멈춰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 보기에서 저 멈춤과 대조를 이루는 건 뭐였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면서 움직임과 멈춤이 하나의 예시였어요. 자, 그러면 멈춰 있는 것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애가 나올 거라고요. 걔랑 대조를 이루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멈춰 있다는 것은 성장이나 성찰의 부재를 나타내고, 이는 화자의 괴로움과 연결이 된다 하면서 화자의 정서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1년부터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하면서, 자, 우리 지금 시작하면서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바람이라는 존재는 멈춘다라는 개념이 있니? 그냥 약해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바람이 그냥 계속해서 항상 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유동적인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걸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하면서 이유가 없다 했다가 진짜로 이유가 없을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지금 자문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하면서 앞에 3년에서 내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 하면서 이 사연으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한 일이 없어서 괴로운가?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어서 괴로운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이제 화자가 우리가 윤동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물론 이제 작품 속에 화자가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이 현재에 대한, 현실에 대한, 시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시대를 되게 내가 슬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괴로운 걸까? 라고 하면서 여기서 내가 시대를 슬퍼해 본 적이 없어 라는 거는 반어적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로, 이것도 그 윤동주 시인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봤을 때, 물론 뭐야, 광복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고 소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면을 저대로 그냥 얘기해 줄 수도 있어. 내가 진심으로 시대를 슬퍼하는 게 맞나? 그럼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지. 나는 시대를 슬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뭐야
1번, 2번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앞에서부터 나의 괴로움엔 이유가 없을까? 하면서 내가 시대를 너무 슬퍼해서 지금 괴로운 거야. 아니, 나는 시대를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아서 괴로운 거야. 이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현재 어떤 삶에 대한 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생각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연이에요.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하면서 우리 마지막 두 연은 각각 묶어서 좀 연결 좀 해볼게요. 각각 묶어서 5연하고 6연. 자,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요, 앞에 5연부터 바람이 뭐뭐 하는데 내 발이 어디 위에 섰다. 강물이 뭐뭐 하는데 내 발이 어디 위에 섰다. 문장 구조가 나란히 반복이 되죠. 됐고. 자, 그리고 시도 이렇게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반복까지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뭐냐? 자, 지금 보면은 강물하고 바람이 나오는데 이 강물하고 바람은 자꾸 불고 자꾸 흐르는 애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동적인 애들이야. 그래서 쟤네는 계속 움직이는데 나는 내 발은 반석 위에, 언덕 위에 서 있어요. 고정돼 있고 정체되어 있어. 멈춰 있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말한 멈춤과 움직임의 대조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내가 멈춰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멈춰 있다라는 게 성장이나 성찰의 부재이며, 아, 이게 나의 괴로움의 이유였어. 괴로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떤 성장이나 성찰이 없는 소극적인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 괴로움에 대해서 앞에서부터도 뭐 계속 서로 스스로 물어보고 찾아보려고 하고 마지막에 뭐야? 아, 얘네는 계속 움직이는데 내가 멈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여기도 이제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역시나 두 지문 전부 다 뭐야? 계속해서 성찰과 반성,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미움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31번 이번에도 보기에 외부시가 또 연계가 됐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정답이 보기에서 갈려요. 보기에서. 그래서 보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좀 해주면은 시작하면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 동해 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반항을 한대요. 야경꾼은 우리 그냥 지금의 뭐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이렇게 불 밝혀주는 야경꾼에게 1원 때문에 반항을 한대요. 지금 화자가 계속해서 이제 반항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반항을 하는 대상들을 보면은 땅주인, 지주죠, 지주 한테 못하고, 구청 직원, 나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못해요. 어느 정도 이런 권력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까부지 못하고, 미용사나 경비원 같은 비교적 약자들한테만 대들고 까불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소위 강약 약강이죠.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하면서 1회부터 화자가 자기한테 뭐라고 해? 자기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옹졸하대요. 나의 이런 태도가 옹졸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옹졸하다,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스스로 자자에 웃음 써가지고 스스로 비웃는 거죠. 스스로 비웃는 거, 본인에게 어떤 비판 의식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까지 쭉 다 보면은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성을 또 할 수 있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이연에서 모래, 바람, 먼지, 풀같이 보잘것없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나는 얼만큼 작냐? 나는 얼만큼 옹졸해? 하면서 물어보면서 스스로가 이제 작다, 옹졸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에 보면은 보기의 화자가 반항을 통해 괴로운 현실에 맞서려는 태도를 보인다 라고 하는데, 정작 화자의 반항은 어떤 현실적인 지주나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향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약자들한테만 향하고 있어요. 미용사나 이런 현실과는 현실의 어떤 문제와는 좀 거리가 있는 야경꾼들. 그래서 이제 괴로운 현실에 맞서는 게 아니라 약자한테 까지 됐으면은 오늘 문학 마지막이죠? 25쪽. 음, 25쪽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우리 김기택의 새. 자, 첫 팀부터 바라볼게요.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래요. 이제 새가 새창 안에 있으니까 이제 머리도 막 부딪혀보고 날개 막 상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볼린 어떤 막 시도들을 하고 다쳐봐야 내가 여기 지금 창살 사이에 갇혀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보여요. 자, 그렇게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하면서, 우리 지금 보면은요, 화자가 이제 새장 속에 새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새를 가둬두는 새장과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이 창살들은 그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새를 가두는, 억압하는 소재들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요 밖에는 하늘과 산이 보여요. 이 밖에 보이는 하늘과 산, 특히 우리 하늘 같은 경우는
막힘이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게 뚫려 있는 곳이잖아요. 하늘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세장 밖에 자유로운 외부를 상징해. 이제 세장 밖엔 저게 뭐야? 그리고 우리 디귿의 울음실은 공기도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공기는 그죠? 이제 세장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밖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유로운 공기는 새와 대조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새 상황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어서 쭉 볼게요.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자, 우리 이 새에게 그죠? 당연히 날개가 있을 겁니다.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공기 다 있어요. 이 날개와 공기는 새가 이제 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공기가 있어요. 근데 날개와 공기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걸어 다녀요. 이렇게 세장과 창살로 계속해서 억압한 결과가 날개와 공기가 있음에도 그 가능성을 잃어버렸죠.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세장 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자, 이제는 뭐야? 약간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세장의 문을 열었어. 열었는데도 날아갔어? 안 날아갑니다. 왜? 본인은 이 세장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익숙하니까. 이게 일상이니까. 그냥 일상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합니다. 열어놨다고 해서 안 날라가. 에이, 나 도망가야지. 안 합니다. 일상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게 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열려 있는데도 안 날아가? 더 이상 자유라는 이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열려 있어도 그 안에 있다가 밥 오면 오는 대로 먹고. 자, 그렇게 이제 미음 부분부터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하면서 이 마지막에 공기를 쪼아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막 공기를 쪼는다 해서 여전히 어떤 막 가능성과 자유를 추구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들어오는 공기에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밖에 나가면 더 많은 넓은 공기를 맡을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에만 만족을 합니다. 이 현실에 만족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저런 처지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작품은 다 읽었는데 이게 진짜로 새에 대한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또 뭐가 있을까? 어떤 잠재력과 가능성, 자유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채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를 한번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라는 의도로 창작된 게 새입니다. 새. 33번만 한번 볼게요. 33번. 사실 이거 32번하고 33번 전부 다 이제 앞지문, 가지문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되는데 나지문을 뭐 굳이 읽을 필요는 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번 선지 그래도 한번 보면은 니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바람 이거는 나랑 대조가 돼가지고 나를 반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였어요. 근데 지금 이 선지 들으면 뭐예요? 이 바람이 나를 멈추게 한다는 거 아니야? 앞에서 바람이 나를 이렇게 반석 위로 이끌어서 나를 거기에 멈추게 했나요? 그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그런 삶을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도 윤동준의 앞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숙제하면서. 쉬었다 옵시다.